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 이날 아침 6시 16세 소녀 엠마 제인 워커의 어머니 질 워커가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어머니 질 워커는 딸을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 딸 엠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질 워커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학교에 가야 하니 빨리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에도 딸 엠마는 침대에 얼굴을 파묻은 채 죽은 사람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질은 딸이 어젯밤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딸을 깨우기 위해 힘껏 이불을 걷었으나 여전히 딸 엠마는 침대에 누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든 어머니 질은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당시 딸 엠마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딸의 충격적인 모습에 놀란 어머니 질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911에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엠마 워커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16세 소녀 엠마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즉시 수사관은 엠마의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엠마의 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당시 수사관이 발견한 것은 엠마의 침대 근처에 있는 벽에 뚫려 있는 미스터리한 구멍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이 구멍이 무엇인지 한참 동안 살펴보았는데 곧 수사관은 이 의문의 구멍이 총알 구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수사관은 바로 집 밖으로 나가 밖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벽 근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수사관은 어깨높이 정도의 벽에 또 다른 총알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구멍들은 볼펜 정도 크기의 작은 구멍이었고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 바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수사관들은 집 밖에서 2개의 탄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탄피를 발견한 수사관은 당시 누군가가 집 밖에서 엠마의 침실을 향해 2발의 총을 발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엠마의 시신을 검사한 결과 정말로 엠마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발의 총탄은 그녀의 왼쪽 귀 뒤에 맞았고 2번째 총알은 그녀의 베개에 박혔습니다. 처음에 엠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지 의심했던 수사관은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수사관은 16세 소녀 엠마가 누군가에게 살해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수사관들은 엠마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소환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수사관은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한 남자를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목한 남성의 이름은 라일리 가울, 그는 사망한 엠마 제인 워커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 라일리 가울을 경찰서로 소환하려고 했는데 마침 경찰이 라일리를 소환하기 직전에 갑자기 라일리의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신의 총이 사라졌다고 총기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관은 사라진 총기가 엠마를 죽인 범행 도구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었던 엠마의 전 남자친구 라일리 가울을 경찰서로 소환하여 그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수사관은 경찰서에 도착한 라일리에게 가장 먼저 사라진 총에 관해 물어보았으나 라일리는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고 엠마의 죽음도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일리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무표정으로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2시간 동안의 경찰 조사에서 라일리는 전 여자친구 엠마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엠마를 그 소녀라고만 불렀습니다. 수사관이 그 소녀가 누구냐고 라일리에게 물어보자 라일리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말한 그 소녀는 이번에 사망한 그 여자라고 답했습니다. 수사관은 지난 2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 엠마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라일리의 태도 때문에 그가 엠마를 살해한 용의자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은 라일리가 엠마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 라일리 가울을 기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엠마가 사망하고 그 다음 날 밤 엠마의 친구들은 그녀의 학교인 센트럴 고등학교에 모여 엠마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엠마의 전 남자친구 라일리 가울은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엠마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시간 라일리 가울의 대학 친구인 알렉스 맥카티와 노아 월튼이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라일리의 친구들은 사건 발생 전 라일리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사건 발생 전 라일리가 자신들에게 할아버지의 집에서 훔친 총을 보여주며 총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을 물어보았다고 수사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알렉스와 노아의 몸에 마이크와 송신기 그리고 소형 비디오 카메라를 연결한 뒤 그들을 유력한 용의자 라일리에게 보내 범행에 사용된 살인 무기를 찾기 위한 작전을 계획합니다. 수사관들은 이 작전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렉스와 노아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눈을 부릅뜨며 경찰을 돕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알렉스와 노아는 차를 타고 친구 라일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그들의 작전 덕분에 경찰은 엠마의 전 남자친구 라일리를 체포할 수 있었고 곧 그의 추악한 본 모습도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엠마 제인 워커는 2000년 3월 20일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2014년 가을 14세 소녀 엠마는 센트럴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바로 치어리딩 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치어리딩 팀의 새로운 얼굴 14세 신입생 엠마 제인 워커는 곧 센트럴 고등학교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엠마는 당시 신입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어리더로서 매우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엠마의 치어리딩 실력은 교내 최고였고 주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인기도 당연히 높았고 그녀의 금발 머리와 아름다운 외모까지 더해져 엠마는 교내 모든 학생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남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인기가 많았던 엠마는 당시 수많은 남자에게 구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엠마는 센트럴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에이스 16세 소년 라일리 가울을 만나게 됩니다. 엠마보다 2살 연상이었던 라일리 가울 역시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고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센트럴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에이스와 치어리딩 팀의 유망주 라일리 가울과 엠마 워커의 만남은 교내 모든 학생에게 부러움을 샀고 결국 둘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당시 엠마는 남자친구 라일리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 질과 아버지 마크에게 가장 먼저 남자친구 라일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엠마의 부모님 질과 마크도 딸의 남자친구 라일리가 잘생기고 매너가 좋다고 생각했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딸 엠마가 라일리와 사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응원 속에 두 남녀는 SNS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곧 엠마와 라일리의 SNS는 서로의 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엠마의 친구들은 잘생기고 멋진 남자 라일리와 사귀는 엠마를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엠마의 친구들은 엠마와 라일리의 관계가 조금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라일리는 엠마의 친구들에게 절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엠마의 친구들은 라일리가 수줍음이 많은 남자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라일리는 엠마랑만 이야기할 뿐 다른 여자와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언제부턴가 라일리는 여자친구 엠마에게 그녀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라일리는 여자친구 엠마를 심하게 가스라이팅하여 자신 말고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게 완전히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엠마의 친구들은 그녀의 남자친구 라일리의 행동을 보고 그가 소유욕이 강한 남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정말로 라일리는 여자친구 엠마가 자신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엠마에게 폭언과 심한 욕설 문자까지 보내며 그녀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라일리의 이러한 행동을 알아차린 것은 엠마의 친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엠마의 어머니 질도 딸 엠마가 남자친구에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질은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딸에게 이야기했으나 엠마는 괜찮다고 말하며 어머니 질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느 날 이번에도 엠마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자 화가 난 라일리는 여자친구 엠마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를 우연히 엠마의 아버지 마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엠마는 아버지 마크에게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미 남자친구가 사과를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 마크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마크는 이미 큰 분노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버지 마크는 라일리가 딸 엠마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버렸습니다. 라일리는 엠마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몰래 아이팟 터치를 그녀에게 선물한 뒤 와이파이를 잡아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엠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엠마가 라일리와 당장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엠마는 정말 진심으로 남자친구 라일리를 사랑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라일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라일리와 엠마의 위험한 관계는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가을 라일리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부터 엠마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엠마는 라일리에 대한 감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변화를 눈치챈 그녀의 부모님은 2016년 10월 말부터 완전히 라일리를 딸에게 떼어놓기 위한 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엠마의 아버지는 딸이 등교하고 치어리딩 연습을 하는 것 외에는 딸 엠마가 외출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엠마의 아버지는 딸 엠마가 남자친구 라일리와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정말 이 방법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젠 정말로 엠마는 스스로 라일리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곧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라일리와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라일리는 예상대로 엠마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엠마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마자 더 이상 엠마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대학 기숙사에서 난동을 피우며 이대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라일리와 같이 방을 쓰는 친구들 덕분에 라일리의 난동은 금세 진압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라일리는 미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혼자서 중얼거리며 다녔습니다. 라일리의 대학 친구들은 그런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점점 라일리는 학교 내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엠마는 라일리와 다르게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엠마의 부모님은 딸의 변화된 모습에 기뻐하며 이제 딸이 마음대로 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사건 발생 3일 전 엠마는 친구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밤 11시 30분경 파티 도중 엠마는 누군가가 보낸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메시지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혼자 밖으로 나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엠마는 라일리나 혹은 그의 친구가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장난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보낸 사람은 비명소리를 듣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더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겁을 먹은 엠마는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갔는데 그들은 집 밖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엠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이 라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보자마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라일리는 엠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누군가에게 납치당해서 여기로 끌려왔다고 이야기하며 엠마 앞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엠마는 이 모든 것이 라일리의 자작극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라일리를 향해 이미 헤어진 사이이니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라일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엠마를 흘겨본 뒤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일리는 대학 친구 노아 월튼에게 연락하여 방금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가 간신히 풀려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이별 이후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라일리를 옆에서 쭉 지켜본 노아는 당시 그가 한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2016년 11월 18일 토요일 친구의 집에서 파티를 마친 엠마는 이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검은색 옷을 입은 괴한이 그녀의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엠마 혼자만 있었기 때문에 엠마는 두려움에 떨고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너무 당황한 그녀는 바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 한 사람, 전 남자친구 라일리 가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엠마는 라일리에게 너가 너무 싫지만 지금은 너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엠마가 문자를 보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몇 초 만에 라일리는 지금 가고 있다고 엠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온 엠마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라일리와 함께 있는 엠마를 발견합니다. 엠마의 부모님은 라일리를 보자마자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라일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서 나갔고 이날 하루 종일 엠마의 부모님은 딸과 함께 다니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라일리는 이날 하루 종일 엠마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엠마는 라일리의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고 그가 보낸 문자도 읽지 않고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이날 밤 엠마는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자정이 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딸 엠마는 자신의 방에서 총에 맞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엠마는 16세의 나이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그녀의 전 남자친구 라일리 가울을 의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라일리 가울의 대학 친구 알렉스 맥카티와 노아 월튼의 도움으로 라일리 가울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알렉스와 노아는 수사관들이 몸에 설치해준 마이크와 송신기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를 몸에 두르고 라일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일리는 친구들을 보자마자 혹시 경찰에게 총에 관해 이야기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라일리의 말에 친구들은 경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라일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경찰이 부르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라일리는 친구들에게 너희가 도와줘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새아버지의 집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알렉스의 차를 타고 라일리의 새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일리는 친구들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혼자 집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라일리는 지하실에서 검은색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라일리는 이 봉투를 강에 던져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 차를 몰고 테네시강으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알렉스 메카티와 노아 월트는 봉투 안에 경찰이 말한 총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테네시강으로 이동하는 동안 라일리 몰래 봉투 안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렉스는 라일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차에 신나는 음악을 틀었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자 라일리도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타이밍에 알렉스는 몰래 봉투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쓰레기 봉투 안에는 총 한 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총을 보자마자 경찰이 들을 수 있게끔 도청 장치에 정말 총이네 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뒤에서 그들을 몰래 미행하고 있었던 경찰들은 알렉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90초도 되지 않아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서 라일리를 체포하였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도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총기 외에도 장갑과 검은 옷 등 범행 증거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국은 엠마가 살해되기 전날 아침 그녀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괴한이 라일리 자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엠마가 세상을 떠난 날 새벽 라일리 가울은 총을 가지고 새벽 3시경 엠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일리는 엠마의 침실 쪽을 향해 두 발의 총을 발사하였고 엠마는 그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날 밤 아무도 엠마의 방에 총이 발사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엠마의 아버지는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지만 단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그날 새벽 3시경에 밖에서 의문의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강력 사건이라곤 거의 발생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을에서 누군가가 새벽에 총을 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의문의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바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라일리 가울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라일리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엠마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겁을 주려고 총을 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8년 9월 14일 테네시주 법원은 그에게 51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엠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 SNS에서 그녀를 추모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큰 규모의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엠마가 다녔던 센트럴 고등학교에서는 그녀가 사망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했으며 엠마가 생전 활동했던 치어리더 팀에서는 엠마를 위한 추모 공연을 한 뒤 그녀가 생전 입었던 유니폼을 필드에 놓아두었습니다. 엠마의 부모님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데 노력했으며 각종 추모 사업도 진행합니다. 그 결과로 2016년 12월에 녹스빌시에 있던 강아지 산책공원이 엠마 워커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재오픈했습니다. 또한 엠마 워커의 부모님은 2017년부터 엠마 워커 장학금을 만들어 영원히 딸을 기억하기 위해 장학금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엠마가 졸업 이후 진학을 희망했던 간호대학에서는 그녀를 위한 별도의 추모 진료실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